금정구 이재용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대구 이정식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수영구 이동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멀리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전 울산시당 위원장님이십니다. 성인수 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당 위원장님들 옆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당 김정원 여성위원장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김재영 노인위원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은석 재부산 호남향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가열차게 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원석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들은 행사 중간에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성환 부산광역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호동조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위원장님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부합니다. 우선 이렇게 많이 주말에 날씨도 좀 비가 오고 그러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잉크도 안 바른 시당 위원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11월 3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최고위원회 휴일을 거쳐서 시당 위원장이 임명됐는데 무지 바쁘네요. 무지 바쁜데 오늘 정말 뜻깊은 행사가 제가 시당 위원장이 되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해주시는 세 분은 다 무지 바쁘신 분들이죠, 그죠? 우리 해양수도 부산 선봉에 쓰셔가지고 새로운 부산을 만들기 위한 성장 전략의 해양수도 부산을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전재수 해수부 장관님, 그리고 오늘 조금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님이자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이신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5급 3턱 체제를 중심으로 한 균형 성장 전략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추진을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정준희 한양대 교수님 전체 방송인이자 전 MBC 토크쇼에서 사회도 보고하신 분들인데 이 세 분 모두가 정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저 주변에 많은 합리적인 보수 있는 분들도 일은 잘한다, 효능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효능감, 일 잘하는 실력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기존의 낡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실력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그런 뜻깊은 자리에서 토크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만단이라고 하죠. 조란 만단이 뉴욕시장의 새로운 분이 되셨는데 33살 약관의 나이에 이슬람교적인 무슬림입니다. 그런 분이 정말 특이하게 됐는데 지난 11월 5일날 아마 당선 소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쭉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해왔던 그런 말들이, 그리고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꿈들이 우리가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의제로 만들어가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말씀들, 해주시는 말씀들, 그런 꿈들이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위대한 부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리라고 보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오늘 좋은 토크쇼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과 부산사회위에 더불어민주당 사회를 이끌고 계신 변성환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행사때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산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기초원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특강이 있겠습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님의 특강입니다. 이에 준비가 다 됐고요. 주제는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과 불경의 미래입니다. 강연은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제일 잘생긴 김경수 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더니 정문으로 못 들어오고 뒤로 들어오니까. 비 오는 날 구전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부산시의 민주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상훈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맡으셨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를 꼭 잘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늘 주제가 이제 부산의 미래인데요. 부산의 미래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전재수 장관님이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부산이 미래가 있으려면 지금 수도권으로 쏠려가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부산의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저를 부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부산의 미래를 얘기하려면 전 장관님이 저한테 자락을 좀 깔아달라 아마 이런 얘기가 싶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수도권 1급 수도권으로만 돈과 사람이 몰리는 문제를 이번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3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당원들이니까 아마 다들 들어보신 것 같은데 보통 요즘 제가 이 설명회나 강연을 많이 가는데요. 가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처음 듣지는 않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상의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 칠판에 있는 지도가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이 그린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서울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시골이에요. 아이들의 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번 정부의 수도권 1급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5급 3특입니다. 왜 5급 3특인지 그럼 도대체 5급 3특은 뭔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원래 1시간 정도 설명하는 강연인데요. 이걸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수도권으로 한 해 동안 도대체 우리 수도권에서 몇 명이나 순유입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14만 명까지 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부동산 난리 났었잖아요. 한 해 동안 14만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수도권 부동산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러다가 2011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오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8,00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왜 2011년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오는 인구가 많아졌을까요? 그렇죠. 혁신도시라고 말씀하신 분. 네, 빙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혁신도시에 직원과 가족의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까지 이주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는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혁신도시 정도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공공기관 몇 개가 내려와 있는 작은 신도시 이게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의 현실인데 노 대통령님은 공공기관만 내려와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먼저 가고 그 공공기관과 연계된 다른 게 함께 와야 된다.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기업이 와야 됩니다. 그 기업이 오게 할 수 있는 정책을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몰아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밝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 다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는 자라다 난 아이처럼 거의 안고 없는 전방이 되는 거예요. 서울로 몰려가는 그 4만 5, 작년 한 해 동안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순입됐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까지가 6만 9천 명, 40대 이상은 오히려 거꾸로 수도권에서 빠져나오는 인구가 많습니다. 2만 1천 명. 그렇게 해서 4만 5천 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울경에서는 20, 30대 청년들이 1만 7천 명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역이 살기 어려워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건 다들 잘 아시겠죠. 500대 기업 중에 거의 80%, 벤처 투자의 70%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러니 수도권은 사람도 몰려가고 기업도 몰려가고 돈도 몰려가는, 지역은 거꾸로 소멸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더라도 수도권이라도 잘 살아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잘 살게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수도권조차도 과밀로 인해서 지금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요, 부산도 생각보다 많이 막히긴 하는데 수도권에 차 가지고 올라가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차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주차장이죠. 어느 도로나 다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길이 막혀서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길거리에 버리는 돈, 교통 분작 비용 작년 한 해 동안 41조 원입니다. 수도권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교통 혼잡 비용뿐만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긴 하는데, 수도권에서 기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비수도권에서 공장을 짓거나 창업을 할 때보다 비용이 4배 정도입니다. 기업도 돈이 많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가는 제일 큰 이유는 서울, 경기, 인천이 경제권, 생활권의 하나로 뭉쳐져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가 그런 겁니다. 여기도 우리 그 청년들이 계시는데,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어떻게 하죠?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는 대상입니다. 자, 근데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 어디에 있는 직장이나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직장이 구해지면 대중교통으로 불편합니다. 창원과 부산이 70km, 서울 수원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수원에 있는 청년은 서울에 있는 직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청년은 부산에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죠. 직장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을 얻어야 됩니다. 부산에 방을 얻느니 어디로 간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지방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그러면 그렇게 권역별로 뭉치게 하지 말고, 전국의 다른 지역들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경제권, 생활권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최소한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묶어보자.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우울경, 대구, 경북, 요 5개 권역과 여기에 빠져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죠. 5개 권역을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권역으로 만들자고 해서 5극이고요. 3개의 특별자치도가 3특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냐? 전 세계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보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에 몇 프로가 몰려있죠? 인구에? 50%가 넘었습니다. 2019년에. 근데 영국은 21%, 프랑스는 18%, 독일은 베를린에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영국은 2006년부터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광역 단위로 균형정책을 추진합니다. 프랑스 우리처럼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행정구역이 레지옹이라고 하는데 22개로 돼 있던 전국의 레지옹을 13개로 통폐합을 했다. 프랑스는 그가 훨씬 적극적으로, 독일은 11개. 일본도 관광 가보시면 어떻게 하죠? 동경으로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갈 때는 지방공항으로 바로 가죠. 거기서 대중교통으로 관광을 하는, 그게 다른 나라들의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의 이게 베를린의 동북쪽에 있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슈투트가르트라고 벤츠 공장이 있는 지역이 반대쪽에 서남쪽입니다. 수도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슈투트가르트라는 이 권역에 철도 노선도입니다. 오른쪽 위에 우리 수도권 노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이쪽은 그냥 기차로 다니고 기차로 내려서 전철 다니고 트램 다니고 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 겨우 지하철이 들어왔는데 부산에서 이제 울산, 김해, 창원 전철 이제 조금씩 놓고 있습니다. 이거 전철 좀 연결하자고 그렇게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의 광역전철을 도시간에 좀 연결 좀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왔습니까? 필요하면 지방정부가 돈 내서 당신들이 놓으시오. 이게 기재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광역전철, 광역철도는 수도권은 정부가 예산을 안 들여도 경제성이 있으니까 민자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재정을 들여야 될 곳은 어디에 들여야 됩니까? 비수도권에 들여야 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지방도 지금까지는 시도 단위로 수도권하고 경쟁해왔는데 이렇게는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다. 수도권의 흡인력을 버텨낼 방법이 없으니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가보자. 이게 오곡삼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른 권역을 그럼 수도권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냐? 그건 불가능하겠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경제권과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이제 지금 지난번 9월 30일 날 발표한 오곡삼특 설계도에 있는 내용인데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경제권을 부울경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경쟁을 해왔어요. 뭐 공모사업 하나 뜨면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 이제 바이오 창업센터 같은 걸 하나 200억짜리 사업인데 제가 도지사에서 있을 텐데 그걸 공모한다고 하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다 똑같이 자기들끼리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신청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쟁의 결과는 바이오 산업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인천 송도로 갔습니다. 그때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할 때도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뭔가 하나의 안을 올려면 그러면 같이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지역 단위로 경쟁시키는 이런 방식은 탈피하자는 5개의 권역으로 나눴으면 각 권역마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개 시도일 때는 전략산업 하자고 하면 너도 바이오, 나도 바이오, 너도 AI, 나도 AI 다 똑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5개 권역이 되면 그러면 AI는 똑같이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울경은 어떤 AI가 가능하죠? 제조업과 연계된 AI는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우리 부울경이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조업을 AI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그런 AI를 부울경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SK가 울산에 제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경남에 피지컬 AI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부산에는 그런 AI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부산대를 포함한
우울경에 있는 대학들이 그 인재를 책임지고 그 인재들이 그 AI 산업을 창업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 기업들을 만들 때 부산과 울산 경남에 있는 이 대학에서 배출된 좋은 인재들이 함께 창업도 하고 기업을 만들어가고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볼 때요, 제조 AI는 부울경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데도 대기업이 부울경에 투자를 끓입니다. 관련 AI와 관련된 각종 투자를 할 때 왜 끓일까요? 그렇죠. 인재입니다. 사람입니다. AI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기업들이 이 미래 첨단 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 공장을 만들면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들면요 10,000명을 뽑거든요. 그 탭이라고 하는데 다 용인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이걸 단계별로 해서 3단계까지 큰 공장을 3개를 짓는데 그중 하나에 10,000명을 뽑습니다. 10,000명 중에 석박사가 5,000명. 왜냐하면 연구개발 인력이 지금은 첨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용인으로 간 다음에 SK 사람들 물어보면 지역에 투자하고 싶어도 지역에 가면 석박사들이 반도체 분야 석박사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부울경의 제조 AI를 키워야 되는데 부울경의 제조 AI를 키우려면 뭐가 따라붙어야 될까요? 부울경의 수도권보다도 뛰어난 이 분야의 인재를 같이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이 이번 정부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도 뛰어난 대학으로 만들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어요? 네.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을 지역에 10개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잘 안 믿겨지시죠?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부산의 해양 수도, 해양 산업, 그리고 제조 AI, 부울경의 제조 AI 이 분야만큼은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대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수도권보다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별로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는 반드시 해내는 정부입니다.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은 못 만들지만 이 분야만큼은 우리 권역에 반드시 육성해야 될 이 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수도권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를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중심돼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들도 같이 묻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권을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그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R&D 연구개발 투자도 그 전략산업 분야가 정해지면 모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가기부, 산업부, 중기부 다 따로따로 돼 있던 걸 경쟁시키지 않고 그 분야만큼은 집중해서 쓰자. 그리고 그 분야와 관련된 주제도 그 권역에는 확실하게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정과 세제 지원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들어보셨죠? 재정 지원으로 모자라면 펀드까지 몰아서 지원해 줄 테니까 자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기업이 여기 안 올 수 있게 기업이 권역에 투자 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지역에 경제권이 만들어진다. 근데 문제는 경제권이 만들어져도 이 지역의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중교통망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부울경에는 부산, 울산, 창원, 진주 이 주요 거점 도시들은 최소한 전철이나 철도로 1시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창원에 있는 청년이든 울산에 있는 청년이든 부산에 있는 청년이든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 기업 투자가 어디에 들어오든지 간에 그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아지는 거죠. 창원에서만 일자리를 찾았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역 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은 권역별로 확실하게 지금부터 확실하게 투자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생활권도 함께 만들겠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는 지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서울에서 오는 KTX만 연결됐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그때 세워본 부울경의 광역교통망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촘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활권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 교육 문제, 어려운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 2부 행사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부울경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도권 1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부울경을 중심으로 다른 권역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부울경의 부산은 우리 김재수 장관이 책임지는 걸로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경수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늦게 참석하신 분 한 분 소개 올리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해운대 홍순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에서 제일 잘생기신 위원장님을 만나봤으니 이제 부산에서 제일 잘생긴 장관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의 비전 전재수 해수부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말에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저녁은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사실 저도 못 먹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71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54살이죠. 54살이면은 한참 일할 나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50내시면은 한참 일할 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웬만큼 힘들어도 이 일을 뭐 5년을 가겠나 10년을 가겠나 열심히 하자. 조금 힘들어도 늘 이러고 이제 힘든 걸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왔는데 요즘은 이게 진짜 힘든 정도가 이 꽉 차가지고 거의 터져버리는 수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만들고 여수, 광양, 부산, 진해, 울산, 포항에 이르는 이 권역을 북극 항로 경제권역으로 만드는 이 탄탄한 인프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막 살라야 되겠다. 막 살라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광노선도사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1시간짜리 장면을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압축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제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현재 좌표가 어떻게 돼 있고 수도권 1급 체제가 어떻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수도권에 무언가를 뺏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져오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 아닙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은 대한민국 한류의 중심으로서 세계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서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시를 만들자 이런 의미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을 뭐 뺏어다가 우리 부산에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뭔가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인구 무슨 뭐 밀집도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미 뭐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이렇습니다. 자, 뭐 동남권의 현실도 뭐 마찬가지죠. 이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길에 관한 것입니다. 길 하면은 우리가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우리 실크로드 길을 잘 아시죠? 중국 대륙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유럽까지 갔던 길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길이 아닙니다. 길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시아 사람이 유럽 사람을 만나고 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문명의 바탕이 되는 것은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 아니겠습니까? 가장 오래된 실크로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갔던 향신록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낳았던 것이고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와 글로벌 부가가치를 낳았던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수에즈 운하가 뚫렸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세계 무역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수에즈 운하 이후로 지금까지 150년 동안 세계 해상 무역의 패권적인 길을 이 수에즈 운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여러분 길이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길이가 50km? 40km? 한 190km 정도 됩니다. 200km가 채 안 되고 폭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폭은 한 340m 빠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선 지난번에 수에즈 운하에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수에즈 운하를 대각선으로 큰 상선이 이 사고가 나가지고 해보니까 그냥 길이 막혀버리는, 폭은 320m, 길이 한 190km밖에 되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의 패권을 쥐고 있는 길이 바로 수에즈 운하였습니다. 그 뒤에 뭐 파나마 운하 등등이 있긴 한데, 여튼 인류 문명사에서 비춰볼 때 이 길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명을 늘 가져왔고 새로운 경제 질서,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해왔던 가장 인류 문명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의 얼음이 얼으면 그건 뭔지 압니까?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그건 대륙입니다. 대륙. 남극은 바다가 아닙니다. 북극의 얼음이 얼으면 녹게 되면 그 길입니다. 근데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길, 그동안 얼어붙어 가지고 모험가들에게나 관심이 있었던 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북극 항로라고 하는 이 길은 세계 열강들의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사 안보적 측면 플러스 경제적 가치까지 부각이 되는 새로운 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 창간 69주년 일명머리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중앙일보 창간 69주년 일명머리 기사가 북극 항로였습니다. 어제 KBS 다큐멘터리 북극 항로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고 최근에 영국 BBC에서도 북극 항로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유수의 언론들이 북극 항로에 주목하는 것은 이제는 이 북극 항로가 단순히 군사 안보적 가치를 넘어서서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라고 인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길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길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쭉 흘러가고 있는 북동 항로, 그다음에 캐나다 연안을 따라서 다도해, 섬이 엄청 많은 거기를 따라서 흐르는 북서 항로, 그다음에 북극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중앙 항로가 있는데, 이 중앙 항로는 100년, 200년이 지나도 얼음이 녹지 않을 겁니다. 얼음이 아주 두껍게 얼어 있습니다. 대개 경우 얼음이 녹게 되면 끄트머리서부터 녹잖아요. 끄트머리서부터. 그리고 한번 녹아버린 얼음이 다시 추워져 가지고 얼게 되면 그거는 이미 이전의 얼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방 깨져버려요. 지금 열리고 있는 길은 바로 러시아 연안을 흐르고 있는 이 북동 항로라고 하는, 이것을 저희들은 북극 항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북극 항로의 얼음이 언제쯤 녹을 것인가? 얼음이 녹긴 녹냐? 이런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포항공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2030년이면 1년에 한 9달 정도 안정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 연구진에 의하면 2027년이면 1년 중에 9달은 이 북극 항로를 운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 기후위기가 극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바로 북극입니다. 즉 우리 인류가 예상하는,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그 이상의 속도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 활동의 결과죠. 인간이 자초한 재앙이고 기후재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얼음을 또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기후재앙이 가져온 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기회를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7월달 2024년도 7월부터 배와 바다와 관련된 세계 표준을 만드는 세계 해사기구 IMO라고 있는데, 이 IMO가 작년 7월부터는 이 북극의 환경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속성 사고라도 한번 나버리면 끝장나버리거든요. 잘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 1년에 7, 8, 9, 10, 11월 5개월은 러시아의 쇄빙선 없이도 지금 상선이 댕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댕기는 이 배들에 대해서 북극의 환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IMO 세계 해사기구에서 작년 7월달부로 북극 항로에는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댕기고 있는 이 남방 항로에 벙커시유 펑펑 쏘면서 탄소 막 배출하면서 댕기는 이런 배는 북극 항로를 운항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도 친환경 선박만 댕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유, 저진류 이런 것들, 통상적으로 우리가 벙커시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선박 연료를 가지고서는 북극 항로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남방 항로가 우리가 부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게 되면 22,000km 40일이 걸리는데, 북극 항로를 통하게 되면은 20일 만에 15,000km. 그러니까 거리도 짧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 세이브가 되는데, 더 중요하게는 제가 조금 전에 IMO 말씀을 드렸듯이 탄소 배출량이 줍니다. 22,000km 가는 것보다 15,000km 가는 게 탄소 배출량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 연료를 가지고 북극 항로를 댕길 수 있는 그런 배만 댕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후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북극 항로는 기후 위기의 재앙이긴 하지만 오히려 남방 항로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탄소 배출량을 주게 돼 있고, 선박 연료에 대한 규제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치 기후 파괴자, 또 북극의 얼음을 깨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자책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길, 그 다음에 희망봉을 통해서 가는 길,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가게 되면 컨테이너선 한 척당 평도 기준으로 하자면 물류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 한 380만 달러 정도 듭니다. 부산항에서 로테르담까지 380만 달러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